내 돈 내가 찾는데 뭐 세금 폭탄이라고.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부터 보셔야 해요. 2025년부터 국세청의 현금 감시망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이 평생 해오시던 방식대로 내 돈 내가 찾는데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며 현금을 뽑으셨다간 앉은 자리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세금 폭탄으로 날리게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 사무실을 찾아와 땅을 치며 통곡하신 67살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나는 서민이라 괜찮겠지 생각하셨나요? 국세청은 이제 재벌이나 부자들만 쫓지 않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러분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단돈 1,000만 원만 움직여도 빨간 불을 켜고 지켜봅니다. 특히 많은 분이 1,000만 원 안 넘기면 괜찮다라는 말만 믿고 600만 원, 990만 원씩 나눠서 찾으시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쪼개서 찾는 게 한 번에 1,000만 원 찾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 조사관에게 나 지금 수상한 짓 하고 있으니 제발 나 좀 잡아라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20년 그리고 세무사를 15년 해오면서 세금에 관한 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들을 단 1,000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 1억 원, 2억 원 또는 10억 원이 지켜질 수도 있고 허망하게 국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상담을 통해 얻은 국세청의 세법을 끄덕이게 만든 무적의 방패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비밀리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구독과 좋아요는 튼튼 시니어 정보 건강의 둘째 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당당하십니까?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죄인 취급하느냐 억울해하셨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여러분 앞에 앉아 이 돈 어디에 쓰셨나요? 자료 보여주세요.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냥 생활비로 썼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고 말지요. 그럼 도대체 국세청은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주머니 속사정을 귀신같이 알고 있지요? 그 실체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지요. 국세청 뒤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고피유라고 부르는 정보의 거대한 그물망들이 있죠. 각종 금융 흐름을 금감원 자료를 AI 인공지능을 통해 추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속속들이 수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과 금액, 시간이 자동으로 이곳에 기록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감시할까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죠.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여러분을 조사 대상자로 봅니다. 매년 건강검진처럼 거기서 수치가 조금만 높게 나오면 의사가 뭐라 합니까? 어르신 혈압, 당뇨 수치 간 지방 수치, 혈액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으세요라고 하죠. 바로 돈의 흐름을 간파하여 이 정밀 검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첫 번째 검진 단계는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 CTR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면 은행 전산망은 무조건 고피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은행 직원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자동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STR입니다. 이건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을 찾아도 직원이 보기에 이분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지? 왜 자꾸 쪼개서 찾지? 라고 느끼면 버튼 하나로 보고가 끝납니다. 이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세청에 인공지능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이 컴퓨터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한 달 연금이 150만 원인데 이번 달에 왜 현금을 3,000만 원이나 썼을까? 이 돈 어디로 갔나요? 하고
여러분의 10년치 인생 기록을 단 3초 만에 훑어버립니다. 여기 아주 억울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서울 강남에 사시는 73살 김동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후에 평생의 꿈이었던 태양열로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어요. 공사업자가 슬쩍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하지요. 어르신 공사비 2억 원인데 현금으로 주시면 세금 깎아드리고 20% 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횡재했다 싶어 은행을 돌며 1,0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찾아 건네주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1년 전 4개 은행에서 인출하신 2억 원 어디에 쓰셨나요? 어르신은 당당하게 집 짓는 데 썼소라고 말했지만 조사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 지은 영수증하고 계약서 보여주세요. 어르신은 가져올 게 없었지요. 업자는 이미 폐업하고 도망갔고 현금으로 줬으니 남은 기록도 없었죠. 국세청은 2억 원을 어르신이 자녀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결론지었죠. 집은 눈앞에 뻔히 지어져 있는데도 돈의 흐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동열 어르신은 3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했지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을 국세청은 현미경으로 지켜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게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위험 행동은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전혀 낯선 연고지의 지점에 가서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살 이준한 어르신은 조용히 돈을 찾고 싶어서 일부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강화도의 어느 낯선 은행 지점을 방문하셨지요. 거기서 2천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은행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어르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즘 은행 인공지능은 평소 거래 지점이 아닌 곳에서 고액의 현금이 움직이면 100% 보이, 스피싱범이나 자금, 세탁범으로 오해 간주하여 즉시 차단하고 신고합니다. 돈은 무조건 여러분을 잘 아는 단골 주거래, 은행 지점에서 이용하세요. 그게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보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쪼개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67살 이연여 어르신은 보험금 7천만 원을 받으셨지요. 이걸 현금으로 찾아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싶으셨죠? 1,000만 원 넘으면 걸린다는 소리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200만 원씩, 400만 원씩 아주 정성스럽게 돈을 찾으셨죠. 여기서 알아야 할 꿀팁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국세청 컴퓨터는 이런 규칙적인 쪼개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한 달에 수차례 비슷한 금액이 인출되는 패턴은 누가 봐도 나 지금 세금 피하려고 노력 중이에요라고 광고하는 꼴이어서 주요 세무 타깃이 됩니다. 어르신은 결국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으셨지요. 돈을 쪼개는 행위는 AI 인공지능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의 레이더에 스스로를 포착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위험 행동은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통장으로 입금해 현금을 분산해서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시흥에 사시는 65살 백서영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당 어르신은 본인 주거래 N 통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통장에서 너희 계좌로 1,000만 원씩 보내줄 테니 각자 다른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와라. 백 어르신은 돈의 주인이 나눠졌으니 국세청도 절대 모를 거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국세청 인공지능은 백 어르신의 계좌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이 나간 시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거의 동시에 현금을 뽑아낸 시점을 초단위로 대조하여 분석하고 있어요. 이건 세금 문제를 넘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나 차명거래라는 무서운 죄명으로 번질 수 있는 국세청 고피의 사안으로 바로 조사 대상에 올라 추적 1호 대상입니다.
백 어르신은 결국 본인의 세금은 물론이고 아무 죄 없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아부가 세금을 냈던 경우이죠. 네 번째 위험 행동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장롱 예금의 함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살 차우성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세상에서 내 눈앞에 있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평생 모은 2억 원을 수년에 걸쳐 조금씩 현금으로 찾아 침대 밑과 금고에 차곡차곡 모았고 골드바로 10킬로 한 개에 약 6억 6천만 원을 보관해 두셨죠. 그러다 작년에 사랑하는 손주가 아파트를 사게 되자 그 금고를 열어 2억 원을 현금으로 주었지요. 손주는 그 돈을 보태 아파트를 샀고 국세청은 곧바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25살짜리가 추적을 받아 벌금을 부과받았죠. 이 젊은 친구가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집을 샀을까 하고 말입니다. 손주는 당황해서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차 어르신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2억 원 어디서 났습니까? 차 어르신은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하셨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5년 전, 7년 전에 조금씩 찾은 은행 기록은 이미 흐릿해졌고 그 돈이 금고에 있다가 손주에게 갔다는 연결고리가 전혀 추적이 안 돼서 국세청은 이 돈을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자금으로 보고 손주에게 증여세에 1억의 폭탄을 때렸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지만 현금은 꼬리가 없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도둑보다 더 무서운 세무조사를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금 1억과 나중에 10억이 될 땅 중 무엇을 먼저 줘야 할까요? 정답은 나중에 가치가 오를 자산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지금 1억짜리 주식이나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10억이 되면 그 늘어난 9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상속으로 물려주시면 10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가치가 오를 씨앗을 미리 자녀 마당에 심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행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보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이기호 어르신은 호주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학비를 보내려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도 들고 기록도 남으니 아는 지인을 통해 영등포에서 이른바 환치기를 하려 하셨던 거죠. 여러분, 외환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AI 감시망이 10배는 더 촘촘하지요. 어르신은 현금을 찾은 기록과 외환 전산망의 불일치로 인해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도움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바로 은행 직원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65살 한영미 어르신은 돈을 찾으며 직원에게 물었지요. 이거 국세청에 보고 안 되게 잘 좀 해줘요. 직원은 웃으며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 말만 믿고 안심하였지만 여러분,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정대로 보고를 마쳤다는 뜻일 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 가봐야 그 직원은 이미 다른 지점으로 옮겼거나 저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세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지요. 잠시만 숨을 고르고 말씀드린 핵심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첫째, 숫자 1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현금으로 이 금액 이상을 움직이면 국세청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쪼개기 거래의 함정입니다. 보고를 피하려고 돈을 나누어 찾는 행위는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나를 좀 조사해달라고 광고하는 꼴이라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십시오.
셋째, 국세청은 금감원 자료를 통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로 여러분을 지켜본다는 사실이죠. 나는 서민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죠.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큰 틀을 잡으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무적의 방패, 안전한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귀를 세우셔서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첫째, 큰 돈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사전의 용도, 증빙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법의 단어를 활용하여 창고에서 투명하게 설명하세요. 우리 시니어분들 괜히 은행 직원이 이것저것 물으면 내 돈 내가 찾는데 왜 자꾸 물어하고 화를 내거나 대충 말하는 경우엔 그냥 생활비로 쓸 거야 라고 말하시죠. 하지만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어떻게 생활비가 됩니까? 이건 거짓말이 탄로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특수 목적의 일시적 자금 집행이다라고 말하세요. 말이 조금 어렵죠? 투자 자금, 쉽게 말해 이번에 아들 녀석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려 한다. 혹은 병원 수술비로 결제할 예정이다라고 명확한 목적지를 밝히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용도를 전산비고란의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이 기록 한 줄이 나중에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유능한 변호사 역할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 행동 7가지를 들으면서 아차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싶어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위험한 함정들을 살펴봤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어려운 터널 끝에서도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포였다면 지금부터는 해결책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메모하세요. 이어지는 안전수칙 3번째는 여러분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죠. 많은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실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가급적 계좌 이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록이 남는 게 무서워서 현금을 고집하시는데 사실은 기록이 없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꼬리가 없는 현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칼날이 되기 쉽죠. 강남에 사시는 69살 송기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르신은 아들이 작은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어르신은 국세청이 알면 세금 내라고 할까봐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아들에게 건네주셨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에 아들 식당이 잘 되어 대출금을 갚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2년 전에 식당 차릴 때 들어간 5천만 원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말이죠. 아들은 정직하게 어머니가 빌려주셨다고 했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거라면 통장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건 그냥 공짜로 준 증여라며 증여세에 폭탄을 때렸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서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셨습니다. 제 돈 빌려준 게 왜 죄입니까? 제가 그때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때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를 하셔야죠. 이체할 때 비고란에 아들 사업 자금 대여라고 딱 적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사랑해 혹은 우리 아들 파이팅 이런 말 적지 마세요. 그런 감성적인 단어는 세무조사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대신 차용금 혹은 학자금 대여라고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그 몇 자가 나중에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든든한 변호사이죠.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10년마다 리셋이 돼요. 자녀가 30살 때 5천만 원 주고 40살 때 또 5천만 원 주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넘겨주는 셈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증여보다는 개편하는 상속세가 훨씬 공제액이 커집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에 자녀 공제 5억이 기본 2억이니
3명일 때 17억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로 가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 기록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넷째, 수칙은 거래의 패턴을 관리하고 비고란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정명희 어르신 76세 어르신은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현금을 찾아서 예쁜 봉투에 담아주셨죠. 그런데 어르신은 현금을 찾을 때마다 은행 전표나 휴대폰 앱 메모에 손주 서후, 용돈 혹은 손주 씨야 생일 선물이라고 꼬박꼬박 적어놓았죠. 5년이 흐른 뒤에 상속세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이 매달 나간 이 돈들이 다 뭐냐고 따졌죠. 그때 신 어르신은 지난 수년간의 메모를 쫙 보여주셨죠. 이건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사회통상 허용되는 용돈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했죠. 조사관도 어르신의 꼼꼼한 기록에 감탄하며 이건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었죠. 이처럼 작은 메모 하나가 나중에 거대한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핀셋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돈을 찾을 때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짧게라도 꼭 흔적을 남기세요. 지금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년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결혼 2년 이내엔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지요. 다섯째, 수칙은 디지털 증거의 생활화이죠. 우리 어르신들 영수증 받으시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빨래통에 들어가거나 글자가 다 날아가 못 읽게 되는 경우 많지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서류나 영수증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두세요. 그러면 자녀의 휴대폰에도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날짜와 시간이 찍힌 기록이 같이 남아요. 종이는 타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디지털 사진은 영원히 남습니다. 10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여기 10년 전 찍어둔 사진 보세요. 하면 국세청도 아무 말 못합니다. 자, 이제는 인생의 큰 고비마다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죠. 상속, 보험금, 부동산 거래. 이 세 가지는 시니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노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때 장례비나 병원비에 쓰겠다고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현금을 막 인출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부모님 병원비입니다. 효심 깊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편찮으실 때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죠? 마음은 참 예쁘지만 절세 측면은 빵점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는 반드시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재산 규모 자체가 작아져서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자녀 돈으로 병원비 내면 자녀는 생돈 쓰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때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꼭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세요.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은 사망일 전후 2년의 계좌를 아주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죠. 이때 인출된 현금은 증빙이 없으면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늘어나죠. 병원비와 장례비는 가급적 자녀들의 카드로 결제하시고 나중에 상속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슬픈 와중에도 기록을 챙기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길이죠.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돈은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낸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받는 것까지는 세금이 없을지 몰라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그건 별개의 증여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김영아 어르신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자식 4명에 똑같이 2,500만 원씩 나눠주었죠. 좋은 마음으로 주셨지만 국세청은 이걸 귀신같이 찾아냈고 자식들은 각자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죠. 보험금 통장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활용해서 주셔야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고 뒤탈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혹 집값을 깎아주는 대신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전액 계좌 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오가는 순간 여러분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조사까지 줄줄이 엮이게 되고 말죠.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비부터 자녀 전세 자금 그리고 상속과 증여세, 보험금까지 우리 인생의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입니다. 현금을 찾기 전에는 반드시 용도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세요. 가급적 계좌 이체를 활용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기록을 남기세요. 자녀들 용돈도 비고란에 남기고 차용증을 받으세요. 이 원칙만 지키면 국세청 조사관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이미 현금을 뽑아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3천만 원 뽑아서 아들 줘버렸는데 이제 저는 큰일 난 건가요? 하고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도 수습할 수 있는 사후 대처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절대 숨기려 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작년에 찾은 돈으로 아들 전세금을 보탰다면 지금 전세계약서를 복사하시고 차용증을 그 날짜로 받으세요. 병원비로 썼다면 병원에 가서 지난 진료비 납부 확인서를 떼십시오.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내역은 다 출력해서 날짜별로 정리해두세요. 둘째, 만약 자녀에게 큰 돈을 현금으로 이미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작년에 준 건데 이제 와서 쓰면 가짜라고 안 할까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안 쓰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쓰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지금부터라도 아들에게 매달 소액의 이자를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십시오. 2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좋습니다. 통장에 이자라는 이름으로 돈이 찍히기 시작하면 국세청도 이건 빌려준 걸로 인정합니다. 셋째,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거액의 현금을 움직이셨다면 전문 세무사를 방문해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는 법과 디지털 시대에 내 재산을 지키는 비결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디지털 팁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니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면서도 꼭 넘어야 할 산 바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내 재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떳떳한 부모로 남기 위해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행마다 어르신 전용 모드가 있어 글씨도 크고 메뉴도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은행 앱을 깔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배우세요. 첫째, 이체할 때 메모 남기는 법. 둘째, 거래 내역 조회하는 법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난달에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메모를 남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국세청 조사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영수증 사진 찍기 말입니다. 이걸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놓으면 나중에 휴대폰을 바꿔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걸 자녀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병원비 쓴 거니 사진 보낼 테니 잘 보관해줘. 자녀와 소통이 되죠. 여기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현금 인출 내역 조사
나왔으니 돈을 어디로 입금해라. 혹은 은행 직원인데 보안 카드가 필요하니. 이런 전화는 100% 가짜이니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오픈뱅킹 안심 차단, 비대면 개설 계좌 안심 차단 세 가지는 꼭 차단해 놓으시고 안 하신 분은 제 지난번 영상 참조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바로 자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 확인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 2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살 고옥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고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가계부를 손글씨로 꼼꼼하게 적고 계시죠.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을 찾은 이유를 적고 그 옆에 시장에서 받은 간이 영수증이나 병원비 영수증을 풀로 딱딱 붙여두셨죠.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3년치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가 왔을 때 고 어르신은 이 낡은 공책 2권을 들고 세무서에 가셨죠. 조사관이 처음에는 까칠하게 굴다가 어르신의 그 정성 어린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표정이 바뀌며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더 조사할 게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죠. 화려한 컴퓨터 서류보다 어르신의 정직함이 담긴 기록이 더 큰 힘을 발휘했죠. 또 다른 사례는 고양시에 사시는 78살 허숙네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으셨을 때 바로 자녀에게 주지 않고 저와 상담한 대로 정식 증여 신고를 하셨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죠. 공제 한도 내였으니까요. 그런데 2년 뒤에 아들이 집을 살 때 이 신고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국세청에서 아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년 전 어머니가 신고했던 기록이 전산에 이미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었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 보여도 나중에 편안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돈과 세금 그리고 인생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현명한 시니어 분들입니다. 노후의 재산은 단순히 밥을 먹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입출금 1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쪼개기 거래는 하지 마세요. 둘째, 은행 창구에서는 당당하게 용도를 밝히고 전산 기록을 요청하세요. 셋째, 계좌 이체 비고란을 표식을 활용하세요. 넷째,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증거를 만들어 카톡에 남기세요. 다섯째,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지금 당장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가까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은 아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만 모르면 짐이 되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위험 행동과 5가지 안전수칙 그리고 사후 대처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공부해보니 현금 거래가 이렇게 무섭더라. 우리 앞으로는 투명하게 기록 남기면서 살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대화 한마디가 수억 원에 지키는 진정한 상속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없는 행복한 가정 꿈꾸는 진정한 시니어분들이 되시길 바라오며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억울한 일 없이 풍요롭게 누리세요. 지금까지 튼튼 시니어 정보건강 둘째 아들이었고요. 다음에는 현금 5억을 증여세 없이 주는 법에 대해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